리얼타임 톡 세 번째 시간에는 실무자가 말하는 모의 해킹의 거의 모든 것을 조정원 자자가 강의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찾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제 신간이 나와서 소개할 겸 또 여러분들한테 모의 해킹에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 주시고 답변 주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껏 이 시간을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풀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부터 우선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름은 조정원입니다. 현재는 보안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실무자가 말하는 모의 해킹이고요. 저는 이제 모의 해킹 관련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5권 정도 집필을 한 것 같아요. 뭐 단독 집필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책을 썼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책을 쓴 지는 약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모의 해킹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모의 해킹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2시간 가까이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팔려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해킹이라는 것을 범위들, 그 다음에 여기 직장인분들도 계시지만은 학생분들이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이 모의 해킹 분야로 올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IoT 시대의 IoT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근 나오는 뭐 장비 그 작은 것들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가정에 그나마 IoT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시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희들 그 몸무게에 재는 것들 그 다음에 전등에 붙어 있는 그런 IoT 기계들이 일부만 좀 들어와 있죠.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시대는 아직은 좀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분명히 다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도 모의 해킹 범위가 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항상 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모의 해킹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디바이스가 웹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들고 보통 이제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사이트도 돌아다니지만은 그것 자체는 어차피 웹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뷰만 이제 모바일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건데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화면들을 저희들한테 모바일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자체 앱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떤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지만은 요것도 하나의 디바이스죠. 다 모든 것들이 디스플레이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뭐 말하고 있는 집의 냉장고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해킹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모의 해킹 범위라는 것은 저도 이제 모의 해킹 쪽에 지금 약 한 1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상들이요. 예전에는 웹만 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무선 AP라는 것이 이제 한참 보편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선 AP를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우리 무선 AP 같은 건 기업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약 한 2008년에서 2009년도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의 해킹 컨설턴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사가요. 생긴 지가 약 한 99년도에서 2000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3 시큐리티하고 STG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면서 생길 때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범위들이 너무나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냥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모바일 쪽 모의 해킹은 당연시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이 현재 모의 해킹 업무들의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범위죠. 범위. 당연히 해야 하는 범위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금융권에 다니면서 2년 전은 아니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줄은 뭐 생각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말은 나왔죠. 말은 나왔어요. 근데 쉽사리 만들어질까? 그 이야기만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잘 많이 안 한 거죠. 당연히 이전에 그 큰 회사, KB 같은 거는 신한 쪽에서도 인터넷 은행이라는 말은 계속 듣고 누군가는 만들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대중들한테도 이야기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 그게 쉽게 만들어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확 돼버렸죠. 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하고 KB뱅크하고 다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는 그 전부터 계속 요거를 가지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모이킹 쪽에서 금융권들을 여러분들이 모이킹 쪽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모이킹 사업을 할 때 금융권이 보통 한 30%에서 40% 이상을 매출을 차지를 해요. 금융권이 많잖아요. 우리 여의도 그쪽에 섬이잖아요. 이렇게 섬에 굉장히 많은 금융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금융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 카드, 보험, 그 다음에 대부업체 등등까지 다 저축은행들 다 금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사실이에요.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서비스하고 기타 이제 포털 서비스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텔레콤들, 통신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융권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바로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인터넷 은행들을 그 인프라를 사람들한테 모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대면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은 지점이 없는 거잖아요. 지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안상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진짜 그 계좌번호의 소유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대부분 지금 한 반절 이상 되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하셨죠. 카카오뱅크에 돈이 없더라도 우선은 만들어 본 거죠. 예. 근데 저는 만들다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저는 이제 증권사에 다녔고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대면 거래나 아니면 인터넷 은행 관련된 그런 인증,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돌고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의 모이킹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자동차 해킹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슈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 국내에서는 자동차를 다루는 업체는 말 그대로 진짜 한 곳이죠.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 그쪽 패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장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해킹을 한다면은 그쪽 현대모비스 쪽, 그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쪽이나 그쪽하고 이제 사업을 꾸리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일부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편화돼 가지고 모든 컨설팅 업체들이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터넷 은행이다 뭐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안 쪽으로 이런 가상화폐들이 어떤 이슈들을 가져올지는 솔직히 저도 많은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실현이 될까라는 생각들도 조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그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거래간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 기술들이 똑같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20년, 30년 전에도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블록체인 개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거래라는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요거 대상으로 모이킹 한다 보기보다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비트코인 뒤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트코인 쪽의 거래소에서 해킹이 당한 것이지 실제 비트코인 자체가 돈이 더 증가가 됐다거나 누가 이거를 복제를 했다거나 그런 사고들은 없었어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얘가 탈취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모이해킹 쪽으로는요. 그래서 보안의 쪽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인증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나 비대면 거래나 아무튼 금융 쪽에서는 이 인증 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모이해킹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IoT 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이제 범죄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기기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범죄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러한 IT 기기들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디도스 형태. 근데 디도스라고 한다면은 그냥 작은 범위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버 대전이죠. 네. 그래서 사이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염시켜가지고 이것들을 확보로 했냐. 이런 개념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저기 위에 사는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거래소 그쪽으로 계속 해킹한다는 그런 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사이버전들이 최근에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어차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되는 것들을 먼저 건들기 때문에 실제 개인들 한 명 한 명 건들기보다는 돈이 더 많은 되는 것들을 이제 건드는 형태가 요즘은 범죄자들의 조금 이런 움직임이에요. 예전에는 랜섬웨어를 뿌리더라도 그냥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회사를 그냥 통째로 다 랜섬웨어를 걸리는 인터넷 나야나 같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 나야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실패한 케이스죠.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를 못한 그런 케이스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공개를 못하지만은, 실제 이제 북한이나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 간에 거래하는 시스템들을 해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천억?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이버전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국가 간에서 서로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IoT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요. AOT라는 개념, AOT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Army of Things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oT 기기로 이제 IoT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IoT 기기를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이버전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로 그렇게 대상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쪽을 많이 건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IoT 기기로 많이 건네주는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가 아니고 범죄자라면은 어디를 건들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IoT 기기,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IoT 기기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까요, 혹시요? 여러분들 IoT 기기. 여러분들 그 집에서 지금 누구나 지금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집에서. 냉장고에 IoT 기기는 아직 없겠죠. 네, 아직 서두르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집에서 지금 현재 IoT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거. TV죠. IPTV. 인터넷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냥 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인터넷 기기죠. IoT, IPTV죠.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IoT라고 하는 것들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IPTV가 여러분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IoT 기기들이 만약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연결이 되면은 어떤 IoT 기기가 들어오더라도 IPTV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냉장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전자레인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IPTV보다는 더 많은 네트워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은 IPTV가 맞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크거든요. 그 네트워크가. 한 방이거든요. 그걸 장악을 하면. 그래서 이러한 IoT 기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했던 요거 미라인 본넷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고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금융권도상으로 이 IoT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경고를 한번 했긴 했었어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격이 들어왔는데 아주 미비했죠. 예, 충분히 그냥 방어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린이 장난 정도로 수준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IPTV나 그쪽이 만약 장악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IoT 기기로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해킹 할 때도 이런 범죄자가 사용하는 그런 기기에 맞게 요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거나 아니면은 뒤에 차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년 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는 사업은 바로 이제 CCTV. IoT 쪽에서 이제 CCTV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예전에 CCTV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인터넷선들이 걸려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 CCTV를 많이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러한 그 제품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이제 CCTV가 당연히 설치되듯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CCTV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해킹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육군이나 그런 쪽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이버 대전에 필요한 그런 해킹 시스템들이나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 기반의 해킹 시스템 개발건들, 예, 그런 것들이 제일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신 해킹 사고하고 이제 모해킹하고 조금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트코인 거래소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야피존 같은 경우는 해킹이 됐었고요. 그쪽에 야피존 해킹이라는 데가 이제 규모로 55억 정도의 규모가 이제 탈취됐던 그런 사례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그런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하나씩 좀 해킹 사례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요. 예,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규모가 좀 큰 사례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B 취약점이어 가지고 우리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배포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은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슈였었냐면은 실제 랜섬웨어는 우리가 그 감염된 그 단말,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공유됐던 그 이끼 쓰기가 되는 그 네트워크에서만 우리가 감염됐던 사례였으면은 이 SMB 취약점을 이용했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웜 형태식으로 계속 공격을 진행했던 그런 사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웜 형태라는 거죠. 다른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랜섬웨어를 걸리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 SMB 취약점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붙였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저희들도 솔직히 보안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만 이제 랜섬웨어 가지고 관심 가져가지고 대응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가 관심 밖으로 솔직히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SMB 취약점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올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 오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죠.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자 입장에서 이러한 기존에 사용했던 공격 기법들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챙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다른 공격 형태로 대규모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형태를 선택을 했었죠.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주말에 발생해가지고 다행이었던 것이고요. 다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랜섬웨어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국내에서도 많이 감염이 되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큰 이슈를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이분도요. 네, 이분도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나야나 랜섬웨어 같은 형태였었죠. 어째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대기업을 다녔을 때 그 대기업이 호스팅 업체를 했었어요. 호스팅 업체를 같이 하는 그 업체였었는데, 이렇게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호스팅 업체 쪽에도 너무나 많은 취약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너무 허술한 게 많이 보이는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나야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반절은 좀 운이 없다고 해야 하는가요? 예, 걸린 그 많은 호스팅 업체에서 첫 타겟이 된 것이죠. 첫 타겟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인터넷 나야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였었어요.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물음표를 쳤죠. 랜섬웨어 형태는 아니었었고, 랜섬웨어는 아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격자가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파일 서버 가는 그런 웹 서버 쪽에다가 배포 서버였죠. 자기가 배포 서버를 만들었었던 것이었고요. 그 배포 서버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다가 랜섬웨어처럼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를 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는 리눅스 랜섬웨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를 뿌렸긴 뿌렸지만은 실제 랜섬웨어보다는 자기가 만든 그런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돌린 거죠. 작동을 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APT 공격의 좀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런 악성 코드가 뿌리게 했던 그런 많은 사례였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죠. 예, 그런 대규모 랜섬웨어 사건이 났었고요. 이 랜섬웨어가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교회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쪽 교회 홈페이지도 다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확 와닿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어때라는 사건들이 있었죠. 요거는 입력값 검증에 의해서 SQL 인젝션이 발생했던 사건이었었는데, 아직은 웹해킹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격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어때는 아직도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징벌전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큰 법적 이슈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대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끝까지 가가지고 어떤 판결문이 나올지,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모의해킹 공부를 할 때 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술에 대해서는 수만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냥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해킹 공부를 할 때. 너무나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씩 공부하려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해야 자기 취업이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을 요구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때 제일 공부하기 쉽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자신이 롱런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라는 것은 하나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대체 SQL 인젝션으로 이런 범죄 사건 봤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갔는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대체 어떤 것들을 우회를 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추측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들이 제가 현재 뭐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세워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킹 쪽으로 신입으로 잘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케이스들은 제가 뒤에서